네, 오늘 주요 정치 이슈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18 특별조사 시작, 과거 정부 진실규명 흐지부지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헬기 사격과 이 미사일 전투기 출격 준비 명령을 누가 내렸을까? 그날의 진실은 저희들이 어제도 좀 많이 다뤘습니다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50 당시 청문회 때 관련자들이 나왔는데 진술을 거부했죠. 자료 부족도 했고요. 그리고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95년도에 국방부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황당하게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죠. 여러 타는 흔적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5.18 특별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두환, 노태우 등 처벌, 전남도청학 계엄군 집단 발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계엄군의 발포 명령 추정케 하지만 해당 문서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관련된 당사자들 목격 증언목이 있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경우는 헬기 소리, 기관총 소리를 들었다. 피터슨 목사 역시 헬리콥터 선어대가 시민에게 총을 난사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전투기 조종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훈련기에 미사일을 장착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무사 보존 자료 확인, 기밀 자료 해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니 잊혀졌던 30년 넘게 묻혀졌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진실 규명 그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좀 써주는 동안 저희들이 좀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 5.18 당시 505 보안부대의 기록인데요.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 예정이다. 원래 이제 공수여단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병 4단까지도 이제 추가 투입하는 문건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밤 11시 15분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의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1인당 20발. 발포 명령 하달 시점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18 당시 해병대도 이동했다라는 기록까지 확인이 좀 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명령을 내렸을 텐데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기계통을 통해 가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불가피성을 강조해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네, 전투기 출격 준비에 이어서 해병대까지 이동시키려고 했던 그 문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인지 그 부분만 좀 밝혀지면 될 것 같습니다. 6분의 얘기를 좀 쭉 듣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듣죠. 저는 이게 한 3가지 의미를 적었는데요. 예. 일단 이게 그 육해공이 총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제 해병대까지 나왔으니. 그때는 예. 해군 산하니까. 이 말이 이게 신군부 있잖아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 외에 신군부가 총동원됐다. 예. 이게 첫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위권 차원의 발포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이게 항공기는 자위권 발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보안상 문건도 넣었지만 항공은 이게 자위권과 관계없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의 발표라는 거는 거짓말이다. 예. 이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이게 광주 시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완전히 섬멸할 적, 예. 베트콩처럼 그러니까 육해공을 다 동원해서 이게 섬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3가지 의미로 보입니다. 육해공 모든 군 전력을 총동원하는 건 뭐 총동원까지는 아닙니다만 육해공 전력을 모두 사용하는 거는 전쟁을 치를 때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광주 시민들 한 10,000명 모였다 폭도처럼 예. 완전히 베트콩처럼 적으로 이게 간주했다는 건데 그런 의미죠. 근데 광주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려 했다. 신군부가. 그렇죠. 그래서 육해공 모든 전력을 동원하려고 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을 제압한다, 진압한다 차원을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예. 정계현 우리 그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는 상대가 적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의 배후 조정을 받은 북한군이 온 것도 아닌데 예. 광주 시민들을 전남도민들을 전쟁의 상대로 생각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결과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실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정확하게 몇 명이
희생됐는지 나오지 않는데 만약 저런 상황이 실제 이루어졌으면 그 민간인들의 대규모 예. 물론 표현을 제가 안 해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많은 희생들이 나왔을 것인데 예.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만약에 그것이 실행이 됐다면 예. 지금은 이것을 진상규명하고 민주화운동으로 다 복원이 되어 있지만 예.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상상하기 싫어서 저는 최종 결론은 말씀드릴 수가 예.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21일 날이잖아요. 예. 21일 날 처음으로 이제 공수부대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날 이 진압 세력이 쿠데타 세력이 굉장히 다급해졌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습할 능력을 좀 상실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군이 이게 집단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이 안 된다면 예. 마지막에는 저 이제 대책까지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 야권이 10년 집권을 하고 예. 이제 세 번째 집권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정반대의 시각에서 극우적인 시각에서 또 광주 사태를 바라보면서 예. 북한군이 개입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저런 거를 다 해서요. 이번에는 이제 있는 대로 마무리를 하고 예. 그것이 조사가 안 되거나 밝혀지지 않는다면 예. 불명으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매번 이럴 거냐. 좀 있으면 이제 이 관련된 분들이 다 사망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 규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끝내야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예. 예, 일단은 육해공을 총동원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보이는데, 예. 그렇지만은 전투기 폭격 대기 상태에 들어갔었다는 거고, 또 해병대도 동원하려고 그랬었고, 그래서 육군이 뭐 동원돼서 했다는 거야 이미 뭐 잘 알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육해공 병력을 총동원했다는 거는 시민 상대로 전쟁 아닌 전쟁을 시도했다. 예. 이런 였는데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시민 상대로 하는 이 내부적으로 하는 걸 원래 북한 같은 적이 아닌 상황을 하는 거를 이제 내전이라 그러죠. 예. 사실상 내전 상황으로 돌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 국방정보국에서 그 당시에 보고서에 보면 예. 신군부가 베트콩 광주 시민들을 베트콩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잔혹하게 진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트콩을 공격하듯이 하려고 그랬던 그런 흔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 12.12 사태로 일종의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5.18로 인해서 군권을 넘어서 정권을 완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 반대를 하고 예. 제동을 거니까 이제 온 총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작전을 펴려고 그랬던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담 선생님. 글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이제 법적으로 하고 또 예.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면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학살 전쟁을 이렇게 치른 것이다. 예. 이게 앞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육군, 해군, 뭐 공군, 소위 이른바 육해공이 총동원된 거잖아요. 이건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목격자들의 진술과 또 뭐 관련 증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까지 이게 벌써 네 번째 조사거든요. 예. 95년에 첫 조사가 있은 이래로 아직까지도 소위 이른바 발포 명령자 이게 소위 발포 예. 명령자 책임자 그다음에 또 그 수많은 어떤 시민들의 안매장 사실 예. 그다음에 헬기 기총 사격 이 세 가지의 핵심 과제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른바 그 기총 사격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그 전투기 헬기, 출격 대기 명령 예. 문제. 이 두 문제를 이제 지시함으로 인해서 국방부가 조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예. 아마 광주 시민이나 또 5.18 관련 단체들에서는 아직은 좀 믿업지 못할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지시나 뭐 의지로 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른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예. 이 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의지를 예. 가지고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그런 어떤 염원들이 있다. 뭐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영우 선생님. 네, 저는 그 12.12 쿠데타 세력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들의 취약한 집권 정통성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헬기 사격을 하고 전투기가 폭격 준비를 하고 해병대가 이동했다는 거 보면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거의 제2의 6.25 전쟁을 가상으로 하고 작전을 짰다가도 무방한데요. 예. 그렇게 나왔던 것은 바로 그만큼 12.12 쿠데타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이 신군부 세력들이 집권의 취약성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핵폭탄을 떨어뜨려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광주 시민들의 정신들은 훼손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과거에는 왜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을까? 그 흐지부지 됐던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격 명령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그 부대원들이 그렇게 그 사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위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일반 상식이죠. 무기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격을 했다면 그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살인이죠. 예.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자위권이 발포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었겠죠. 있죠? 네.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 불행한 사태의 진상과 성격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유해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우선 광주 시민과 온 국민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기념일을 먼저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핵심 당사자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7년 전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6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기무사 보존 자료를 확인하면 과연 진실은 밝혀질 것인지, 흐지부지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에는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인지 이것까지 좀 같이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기남 소장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좀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그 정권의 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어쨌든 그동안은 이른바 그 기무사의 기밀 자료 약 한 50여 건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그중에 10건 핵심적인 어떤 그 당시 상황을 어떤 그 확인해 줄 수 있는 예. 진상을 규명해서 10건이 열람 자체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국방부 조사에서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진실 실체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약 요건이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요. 헬기 사격 의혹만 하더라도 95년에 처음 조사가 있었을 때 이른바 당시 서울지검, 국방부 검찰부인가요? 검찰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 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예.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진상규명위원회가 또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는 아예 그 헬기 사격 문제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으로 삼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다. 예. 자, 이제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소위 이른바 시민이 만들어내는 시민 권력이고 국민 권력입니다. 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네 번째 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37년 전에 과거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의 문은 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무사령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면 그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단초를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네, 그동안 세 차례나 조사를 했는데 왜 이제 핵심적인 발포 명령자라든가 이런 걸 밝히지 못했느냐. 예. 이제 그건데 궁금한데 그 이유는 뭐 딱 세 가지입니다. 이 당시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이죠. 보안사령관이 당시 그 신군부의 최고 실세 지도자였는데 끝끝내 아직까지도 그거를 부인하면서 발포 명령을 완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단 부대의 뭐 실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번 회고록 내서도 발포 명령자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또 뭔가 당시에 그 북한군이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예. 신군부 내에서는 그런 주장도 일부 우파들 구우파에서 그런 주장이 가끔 나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 회피와 거짓말 부인 이런 거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당시 신군부 세력에 집단적으로 다 모르쇠. 예. 책임 있으면 내가 위에 누가 시켰습니다라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집단 예. 모르쇠의 이 현상. 그다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자기들의 이해에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다. 세 번째는 당시 관련 보안사가 핵심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핵심 자료가 미공개되고 있다. 예. 이번에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됐던 목격자들 또 명령을 내렸으면 명령을 내린 계엄군의 지휘 라인이 뭐 생존해 계신 분들이 아직은 있으니까요. 조금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서영호 소장님. 네. 저는 그 가장 뭐 세부적으로는 저런 그 자료의 미비라던가 예. 법령의 미비들이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제 내화되었다. 12.12 쿠데타 세력들이 민정당을 1981년도에 창당합니다. 그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다시 신한국당으로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으로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있는 한 근본적인 진상 규명하는 데는 제한과 한계가 많은 것 아닌가. 따라서 저는 그 우리 내에 있는 학살의 공범들 그리고 그것을 묵인 방조했던 사람들 그런 문제가 더욱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자유한국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책임에서 이런 뜻인가요? 서영호 소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공화당이 유신 독재의 유신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근본 원인은 애초에 민정당 창당으로부터 그 정당을 계승해 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번만큼은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공범이었고 동조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뭐 자유한국당 소속분이 없으셔서 있으면 하면 좀 저희들이 해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격 명령이라든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까지 제가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얘기를 그러면 바로 이어서 듣게요.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서양호 선배 견해에 동의 안 하는 게 예를 들어 제일 먼저 진상규명한 분이 와이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고 그다음에 DJ나 노무현 대통령도 못했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보수 야당 때문에 못한다면 영원히 못한다는 건 보수 야당이 우리나라 없어지야 됩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그 원인보다는 세 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 첫째는 이게 관련 서류가 다 비밀 봉함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는 이게 양심적 내부 고발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관련자들의 조직적 저항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는 양심적 내부 고발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보호하는 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비밀 서류도 지금 해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 네 번째는 뭔가 이게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뭔가 이게 진전이 있을 것이다 보고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이게 공소시효 문제인데 이런 이제 집단 학살이나 집단 이런 거는 저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게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없애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사부재리가 있어요. 이미 이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처벌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때만 일사부재리가 있고 전혀 이게 별개의 사실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이게 다시 처벌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저는 뭐 잠깐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요. 3당 합당을 통해서 학살자와 타협해서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흐지부지 불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했다는 얘기는 하질 않은 겁니다.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3번의 그동안의 조사가 있었는데 김영삼 전부 때는 5.18 특법부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을 발포 명령자로만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당시 신군부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권 장악을 위해서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 그래서 이제 발포 명령이 들어있었으면 분명하다 이런 거 했는데 발포 명령자만 최종 확인 못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그 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는 아무래도 이제 뭘 새로 밝혀내기가 어렵잖아요. 정치적인 질문과 정치적인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의 진상규명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그 정당의 합당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김영삼 정부가 오히려 가장 척결에 나섰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요거 그 바로 지금 서양호 소장 한 논리로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은 과연 그럼 왜 못했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는 좀 다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군부 세력이 현재 자유한국당에 거의 남아있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김영삼과 이해창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의 지도자가 됐는데 박근혜 세력도 이 신군부하고는 사이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군부 세력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는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시각차가 존재하는군요. 정기환 소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정치적으로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역사적 진실을 앞에 놓고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 왔느냐. 가해자 또는 가해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보수 정치 세력은 이 문제가 북한과 막연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선거 때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호남에는 유리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수 세력에 훨씬 더 유리하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액션들. 거꾸로 얘기하면 진보 정치 세력들은 광주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불리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그 당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는 세력과 정치적 타협을 해왔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상을 규명한다, 책임자 처벌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조사를 해왔지만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증거가 이번에는 그럼 나올 수 있느냐? 매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가 나와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정치를 배제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뭔가 지금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 적폐청산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과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고 그리고 언제까지 필요할 때 정치권에서 드러내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못 밝히면 듣고 가자. 미래로 향하자. 이런 정도의 자세로 가야지. 이것이 분위기로 보면 뭔가 의도가 있으면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제거하면서 진상규명을 해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가해자들이야 이 진실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를 갖다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이 사실을 규명해야 될 문민정부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현 그 여권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2번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재심을 청구해서 전두환, 노태우 2사람 사면을 받은 부분에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재판으로 해서 가렸어요. 사면을 갖다가 무효화하고 또 그런 어떤 진실까지도 정말 법적으로 가려서 처벌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졌어야 되는데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또 분열을 시켜가는 부분이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가 적당히 그냥 덮고 적당히 규명될 수 없는 정치적 위원회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명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요. 보수 세력을 탓하기 전에 한마디로 진보 세력이나 피해자 측이라는 세력이 집권했을 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타한 어떤 후유증을 감안하고라도 결단을 내려서 재심에 버금가는 행태의 처리를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자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